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 바다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착륙을 이야기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감싸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지난 40년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슈퍼사이클의 전환점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년은 단순한 경기 침체나 호황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가 주기적으로 보여주었던 기존의 부가 파괴되고 새로운 부가 탄생하는 부의 대이동, 즉 거대한 재편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단순히 어제와 오늘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봅니다. 어제 직장에 출근했고 오늘 월급이 들어왔으니 내일도 별일 없을 것이라 믿는 정규 분포의 편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 직전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믿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월스트리트의 탐욕은 리스크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설마 하는 순간 가장 약한 고리를 끊으며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조금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넘게 시장을 지탱해온 저금리, 저물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금리의 장기화, 지정학적 분절,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부채가 한꺼번에 청구서를 내미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변화의 파도는 개인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도의 방향을 읽는 자에게는 이 위기가 단군 일에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고, 흐름을 외면한 자에게는 벼락거지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울 정도의 생존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4년은 부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자산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실물 경제의 민낯이 드러날 때 준비된 자본은 헐값에 우량한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냉혹한 원리이자 슈퍼사이클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사이클의 초입, 그 위태로운 진입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당신의 자산은, 그리고 당신의 가족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안전합니까? 오늘 우리는 감정적인 공포나 막연한 희망을 배제하고 오직 냉정한 숫자와 지표,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시그널을 통해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정밀하게 해부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소리 없이 자라납니다. 암세포가 통증을 유발하기 전까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우듯 경제 위기 역시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징후가 미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기의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국 경제 곳곳에서는 이 잠복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시그널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부채의 질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이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를 상회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제 너무 자주 들어 무감각해진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규모가 아니라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악성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과거의 부채가 자산 증식을 위한 레버리지였다면 지금의 부채는 생존을 위한 산소 호흡기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에서는 이미 변화가 감지됩니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 차주들조차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파티가 끝나고 신용수축의 시대가 도래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현금 흐름이 막힌 개인과 기업입니다. 기업 쪽 사정도 심상치 않습니다.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일명 좀비 기업, 즉 한계 기업의 비율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저금리 시절에는 싼 이자로 연명할 수 있었던 이 기업들이 고금리가 뉴노멀이 된 지금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고용시장으로 다시 소비시장으로 전이되며 실물 경제 전체를 휩쓸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 소식이 들려오고 하청업체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다릅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 또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해야 할 곳은 늘어나는 재정의 딜레마 속에서 과거처럼 돈을 풀어 위기를 덮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고 그 균열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며 수면 위로 올라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균열의 실체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경제 충격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결과일 뿐, 그 이면에는 더욱 정교하고 무자비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를 신용의 역습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신용, 즉 빚을 통해 팽창합니다.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은 누군가에게 대출되어 집을 사고 공장을 짓는 데 쓰입니다. 모두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이 유지될 때, 이 시스템은 마법처럼 불을 증식시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 시스템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레버리징,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의 공포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오르니 담보 가치가 올라가고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하락장에서는 정확히 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산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회수에 나섭니다. 차주는 돈을 갚기 위해 자산을 급하게 팔아야 하고 이 투매는 자산 가격을 더 끌어내립니다. 떨어진 가격은 다시 추가적인 대출 회수를 부르고 이는 다시 더 큰 투매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나 기업의 성실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이 메커니즘의 뇌관은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이 구조는 부동산 불패 신화 위에서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이 자금의 회전이 멈췄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시행사가 쓰러지고 그 충격은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로 즉시 전이됩니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그들은 시중의 돈줄을 가장 먼저 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실했던 제조업체나 자영업자조차 갑자기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
흑자 부도를 맞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경제의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의 전달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모바일 뱅킹과 디지털 금융의 발달로 자금의 이동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며 공포심은 소셜 미디어를 타고 실시간으로 확산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가 보여주었듯 수십 년 된 은행이 무너지는 데는 단 3.6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 시스템 곳곳에서도 자금 경색의 신호, 즉 동맥경화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자금 시장 내부에서는 이미 살벌한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돈을 회수하고 탈출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닥칠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입니다. 역사는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소름 끼치도록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안한 징후들이 과연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시야를 세계로 그리고 과거로 돌려보면 우리는 놀라운 기시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뼈아픈 교훈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며 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당위 외채라는 치명적인 독이 퍼져 있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국가부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무시한 데이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사례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1990년 초반 일본의 도쿄 황거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돌 정도로 일본의 자산 거품은 극에 달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는 신화는 당시 일본인들의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는 순간 자산 가치는 폭락했고 기업과 가게는 빚을 갚는데 평생을 바쳐야 하는 대차대조표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은 당시 일본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 그리고 제조업의 경쟁력 둔화까지 우리는 일본이 걸어간 길을 10년, 20년 시차를 두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사례를 볼까요?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나쁜 정치와 잘못된 통화 정책이 경제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물가가 치솟는데도 금리를 1, 2 인하하는 포퓰리즘 정책,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은 화폐 가치의 폭락을 불러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물건값이 2배로 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이 이들 국가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힘없이 무너지고 환율 방어에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역시 이머징 마켓이 겪는 서든 스톱, 서든 스톱, 자본 급동결, 이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빚으로 쌓은 번영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1997년의 한국이 외환 유동성의 위기였다면 2024년의 한국은 가계와 부동산이라는 내부의 뇌관을 안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서서히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남미 국가들처럼 급격한 인플레이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혹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것인가. 세계 경제의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의 지표들은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를 향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어디일까요? 불행하게도 그 지점은 우리 자산의 70% 이상이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중산층의 꿈이자 노후 대비의 전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불패 신화는 지난 수십 년간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인 전세와 결합하여 기형적인 레버리지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위 갭투자라 불리는 이 방식은 상승기에는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안겨주는 마법의 지팡이였지만, 하락기가 도래하자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전세난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세입자는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깡통 전세의 공포입니다. 특히 지난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영끌족들의 고통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배 이상 뛰어버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매월 그들의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내수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설 현장에 숨겨져 있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라는 시한폭탄입니다. 호황기의 금융기관들은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의 미래 분양 수익만을 믿고 건설사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릿지론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공사비가 급증하자 사업장은 멈춰섰고 미분양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순간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 건설사부터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의 부도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의 부실로 직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채권 시장이 얼마나 쉽게 얼어붙을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며, 부동산은 가계부채의 담보물입니다. 담보 가치의 하락은 금융권의 대출 회수를 부르고, 이는 다시 자산 투매를 유발하여 경제 전체를 수축시키는 자산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완성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불붙은 심지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부의 원천이 아닌 부를 파괴하는 블랙홀이 되는 순간 우리가 알던 중산층의 붕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처럼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디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고민은 물가와 경기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와 부동산 PF가 터질 것 같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잡히지 않는 물가와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본 유출이 두렵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 FED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은 극도로 좁아졌습니다. 금리 인하는 달콤한 진통제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면서 재정 정책을 쓸 실탄이 부족해졌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폈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세금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쏟아부었던 대규모 추경, 추가 경전 계산, 카드를 꺼내기에는 이미 국가 부채 비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선택한 것은 연착륙을 위한 미시적인 대응, 즉 핀셋 정책들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어 부동산 급락을 막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며 시간을 버는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곪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 반창고만 덧붙이다 보면 결국 상처는 더 깊이 곪아 터지기 마련입니다. 좀비 기업과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피하려다 보니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활력은 사라져 갑니다.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내는 시그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당국자들은 위기 직전까지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지, 정부가 왜 부동산 규제를 이토록 다급하게 푸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공포를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개인은 각자 도생의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정책 당국이 만들어준 이 유예 기간은 우리에게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모든 개인의 자산을 지켜줄 수 없는 시대, 냉정한 정책 분석과 그에 따른 개인의 대응 전략만이 이 난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일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것이 경제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자에게는 위기가 곧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됩니다. 첫 번째 생존 수칙은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지배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벼락거지 라는 말에 쫓겨 무리하게 자산을 사들였던 그 조바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신용 수축기, 즉 디레버리징의 시대에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산소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고 있다면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서라도 빚을 줄여야 합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은 하락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따질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고금리는 당신의 이자 비용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시장의 모든 기대 수익률을 재조정하게 만듭니다. 예금 금리가 시의 5%인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야 할 유인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확실한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1원칙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해지, H-hedge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기축 통화인 달러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달러 자산은 그 가치가 상승하며 전체 자산의 구매력을 보존해 줍니다. 또한 화폐 가치의 불신 시대에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내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위기의 순간 모든 자산이 동조화되어 하락할 때 유일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이라는 투자를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4년, 시장은 우리에게 헐값에 우량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현금을 쥐고 공포에 질린 대중과 반대로 움직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지금은 섣불리 바닥을 예단하고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꺼지고 비명소리가 들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때 과감하게 반가쇠를 당길 수 있도록 경제를 공부하고 안목을 키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가오는 부의 재평이에 승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노리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데이터가 가리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년은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비관론자의 지나친 우려라고 치부하며 귀를 닫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참으로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태풍이 오고 있다는 예보를 듣고 창문을 단속하는 사람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 이성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의 사계절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환합니다. 뜨거웠던 유동성의 여름이 지나면 혹독한 긴축의 겨울이 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자 자본주의의 철칙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가올 겨울 그 자체가 아니라 겨울이 올 것을 모르고 여름옷을 입은 채 눈보라를 맞이하는 우리의 무지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잔인하리만큼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모든 거대한 위기는 기존의 부가 파괴되는 혼돈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가 탄생하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위기는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재앙이었으나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린 자들에게는 평생 일굴부를 단번에 거머쥘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부의 재편은 도덕적이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본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쪽으로 흐르는 물과 같을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4년, 당신의 자산 명세서뿐만 아니라 당신 인생의 궤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결정적 분기점이 바로 지금 우리 발밑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함,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 본능이 보내는 가장 정확한 시그널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뉴스의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자본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하고 군중의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십시오. 정부가 혹은 시대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배의 키를 잡고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선장인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항해에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자만이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의 재편,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